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무님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일단 주중에 가장 컸던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의, 소위 이제 출구 전략 논의였는데요. 글쎄요, 연준 위원들의 입장이나 태도도 다 일관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버냉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그 대규모 양적 완화를 지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돈을 풀면 결국 이제 다른 나라들은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IMF의 추억이 있는 이런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들이 들어와서 이제 버블을 만들면은 나중에 그 컨트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결국 이들 나라도 같이 이제 돈을 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의도는 일본이라는 늑대를 풀어서 모두가 다 돈을 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풀리면은 그때 자기네들이 조금씩 출구 전략을 하겠다 뭐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처음 시작했던 나라도 미국이고 출구 전략을 처음 하는 나라도 미국이고 네. 그럼 미국이 제일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돈을 안 풀어도 나중에 돈이 세계적으로 많이 풀렸을 때 가장 퀄리티가 있는 미국으로 쏠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요.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이 시작이 되면 미국이 물론 가장 안전하겠지만 그래서 미국 주식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산 가격의 버블은 깨지는 거니까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가장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남아있을 그런 자산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양적 완화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어제 그 영향이 사실 좀 있어서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하고 그게 시장 충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글쎄요, 이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에 도달을 했죠. 네. 그다음에 일본도 10년물 국채금리가 0.9%를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계치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섰죠. 근데 이 수준, 그러니까 2%, 0.9% 넘게 되면은 아마 헤지펀드가 달라들 거예요. 아, 추세가 잡혔구나. 이거 금리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고금리를 지금 정부나 기업이 감내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막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미국도 급작스러운 그런 양적 완화를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계속해서 정부가 어떻게든지 양적 완화를 해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놓겠다. 그런 좀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도 아직은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급하게 한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일단 파생상품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700조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금리 수합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부 금리를 이제 페이하는, 그러니까 지불하는 쪽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못 당해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해지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카운터 파트 리스크에 바로 노출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하이힐드 본드 시장이 되게 인기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투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막차 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GM이라는 기업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장기채 금리가 3%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일본의 국채금리 국채시장 그것도 지금 미국이 돈을 좀 덜 풀기 시작하면 일본이 그만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과연 일본의 국채가 그때 제대로 가치가 발휘되겠는가. 결국 이게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이제 동남아의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붕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빠르게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어저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이제, 이런, 위험을 한꺼번에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한 발 뺐어요. 그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런 사태가 닥칠지 정말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천에 집 한 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집, 가격 오르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안 팔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출구 전략 시작돼가지고 자산 가격이 모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좀 덜 오른 게 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 또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출구 전략 얘기가 중요하니까 이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버냉키가 그 내년 1월까지가 임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공식적으로 뭐 더 이상 스스로도 그렇고 연임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중에 좀 벌려놓은 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이제 9월쯤 되면 이제 뭐 출구 전략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결국은 뭐 출구 전략 논의는 앞으로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버냉키도 그렇고 약간 좀 얘기하는 거 보면 톤 다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옛날에 했던 얘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뒤로 빼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자가 옐런이라는 그 여자분 네. 아닙니까? 자넷 옐런. 예. 그분 얘기도 약간씩 이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 주사는 놓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저께도 이제 FRB 어떤 분이 뭐 축구 전략을 시작했다가도 상황이 안 좋으면 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융통성 있는 자세를 견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패닉은 막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전을 해 갈 텐데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예, 비상구를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심리적으로 조금 타격이 어제 있었고요.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가 최근에 강세였습니다. 이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는데요. 우선주가 이렇게 강하게 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국의 우선주가 약간 독특하죠. 그러니까 원래 외국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기 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주죠. 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확정 금리를 줘요. 그러니까 채권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우선주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도 보통주보다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진짜 주식다운 주식이죠. 근데 의료권만 없는 거죠. 근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통주에 비해서 한 40~50% 싸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싼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은 일단 대주주가 우선주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배력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또 하나는 우선주가 되게 거래량이 없어요. 네. 그래서 투자할 만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인덱스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이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 모멘텀보다는 일드가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그만큼 일드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찾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논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가치주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우선주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주가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대주주들이 아직 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결권에 계속 집착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이 둔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접 투자 잘 안 합니다. 캐펙스 잘 안 해요. 그리고 일단 성공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그걸 나중에 그냥 M&A 하고 마는 거죠. 검증된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의결권이 아직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우선주로 인한 어떤 그런 대형주의 랠리 이건 좀 제한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학주 전무님과 함께 주간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7% 급락, 오늘 2% 중반으로 반등 오다가 지금 또 약세 전환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 시장도 또 조금 밀려가고요. 예. 뭐 변화가 좀 있어요, 양 대표님? 지금 특별히 이슈에 대한 부분이 또 안 좋게 나와가지고 하락폭, 그러니까 상승폭 자체를 줄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니케이 지수를 보게 되면 오전에 그렇네요. 지금 마이너스 한 0.8% 정도로 오전에 플러스 2.5%, 2.4% 정도에서 마이너스 0.8%로 지금 계속 시간이 변하다 보니까는 한 5분 전에 봤는데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환율 쪽에서도 특별히 그 백스암엔에 대한 부분 저항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100엔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시각 환율에서도 지금 100일엔 중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코멘트가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제 하락에 대한 힘 자체가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재료나 악재가 나왔으면 어제 흐름과 맞물려 갖고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텐데 한 0.8% 정도의 하락이라는 거는 어제 분위기를 이어가는 정도의 그 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학주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뭐 어제에서 오늘 바뀌면서 한 번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기조가
금방 꺾이질 않겠지만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뭔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 증시의 오늘 움직임에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예, 우리는 또 MSCI 모건스탠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를 놓고 몇 차례 그동안 뭐 설왕설래 말이 있었는데 올해도 6월 초순경에 또 시험 때지 모르는 모양이죠. 예,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예. 한국의 대형주한테 수급에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뱅가드가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오히려 그때는 순매도가 있었죠. 네. 한 9조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거는 이 뱅가드라는 데가 워낙 그 신흥국 지수가 컸어요. 네. 그거를 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진국 지수는 좀 작거든요. 이제 거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당연히 순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2위인 그 블랙락 같은 경우는 MSCI를 따르고 있는데 걔네들은 선진국 지수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순매수가 한 7조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기만 하면 좀 아마 상위 100개 종목으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 매수세가. 그래서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 가능성은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한국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이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픈 커런시 마켓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이 일일이 아이디 등록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오퍼레이션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그 태도를 바꿀 것인가? 수출 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외국 자본의 유치입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정부가 그런 의지를 꺾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MSCI가 자기네가 한국을 위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MSCI가 어떤 데냐면 이 FTSE나 다른 인덱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화하고 싶어 해요. 자기네는 진짜 물 관리하는 거죠. 자기네는 굉장히 established 인덱스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갖추어진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브랜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이 지금 매력을 잃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한국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네 브랜드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면서 대형주를 사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FTSE에서는 선진지수에 지금 편입이 돼 있고요. 모건스탠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그동안에도 몇 차례 뭐 제도적인 문제, 우리도 뭐 그렇게 모건스탠리 측에서 원하는 걸 그렇게 뭐 팍팍 들어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편입 가능성은 낮지만 편입이 되더라도 뱅가드처럼 매물 부담보다는 오히려 좀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모바일 게임주는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에 좀 좋아졌던 게 뭐냐면 이 게임의 컨텐츠가 좀 고급화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고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는 이 휴대폰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네, 성능이 좋아지니까. 예, 하드웨어가 굉장히 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 S4 같은 경우도 이제 쿼드코어에서 이제 옥타코어라고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옥타라는 건 8개잖아요. 칩이 8장이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4장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굉장히 발달이 되면 그만큼 이 게임 컨텐츠를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덜 먹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게임 개발자들이 좀 재밌는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조금 이제 그 세련된 그런 게임들이, 고부가 된 게임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최근에 좋아진다 그러는 거고, 또 이제 휴대폰 단말기 부품들이 되게 좀 조그매지거든요. 소형화되고 있어요. 그만큼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전지를 많이 밀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큰 게임, 오래 할 수 있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게임 한 판에 한 뭐 40초 정도 하던 거 이제는 한 3, 4분 정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게임의 그 컨텐츠가 고급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그 좋은 뉴스는 뭐였었냐면은 중국의 그 플랫폼 업체인 그 위챗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데거든요. 네.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 업체들을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 게임 우리 플랫폼에 좀 실어놔라.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그 게임 업체들을 인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근데 그 게임이라는 게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이 진입장벽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재밌는데 게임 바뀌니까 재밌는데 계속될 수는 없고 끝까지 호흡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발비도 많이 들고 이제 마케팅비도 많이 드는데 결국 끝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는 이 플랫폼 업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NHN이라든가 카카오톡 같은 데가 결국은 그 좋은 게임을 많이 진열해 놓고 네. 끝까지 재미를 볼 수 있는 데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게임 쪽에 많이 열중하지만 나중엔 결국은 이제 이런 플랫폼 업체로 이제 주식을 교체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타보면 뭐 옛날에 젊은 분이나 어르신 분이나 뭐 다
다 함께 뭐 뭐 한참 옆에서 그러더니 요즘 그거 하시는 분 없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호흡이.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다만 이제 우리가 온라인이나 웹의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서 상당히 사실 한번 특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업체하고의 또 가능성도 좀 있네요. 예. 전문님 오셨는데 뭐 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저는 이 전체 전무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최근 이 양적 완화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좀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출구 전략이라는 게 사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인 건데 정상으로 결국 가고 있고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저께 그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던 게 그리고 그 양적 완화에 예민한 게 결국 지금 주가에 그만큼 버블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크게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기업의 어떤 실적 같은 것들, 그러니까 ROE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이 정부의 도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인위적으로 부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비를 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인위적으로 붙잡아줬던 거죠. 근데 그거를 더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로 메꿨냐면은 돈의 힘으로 메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이제 뭐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반면에 이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돈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볼 게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자생력을 좀 잃고 뭔가 정부의 힘에 좀 많이 의지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앞으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의 분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에서 그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자들이 네. 이제 뭐 은행에 부실화됐을 때 부과, 자기네가 책임을 진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키프로스만이 아니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조 단계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는 이 시스템 바꿔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액 소득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띄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부의 분배가 제대로 돼서 결국 약간 좀 중산층들이 조금 더 이제 가점 소득이 늘어나야지 이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가 핵심의 키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자들은 돈은 많은데 더 이상 소비할 게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다시 재배치해줘야 되는 거죠. 그동안 너무 그 버블에 의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자산가 거의 자산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쏠리는 그러니까 이 부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핵심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의 뭐 웨이스 이펙트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거 부의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 그래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라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시려고 하니까 질문들을 막. 예. 마켓 키워드, 또 세상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뒷얘기들을 또 이게 많이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생각이 부자를 만들어준다 이러는데요.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